엄마, 왜 다른 집엔 아빠가 있는데 우리 집엔 없어? 6살 서윤이가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정미옥은 한참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 후 홀로 남겨진 자신이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서윤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언제나 어머니의 분주한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는 소리, 오븐에서 퍼져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정미옥은 매일 아침 손수 구운 빵과 호떡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지하철역 앞으로 향했다. 서윤아, 엄마 금방 올게. 집에서 얌전히 있어. 어머니가 나간 후에 집은 고요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창문에 기대어 어머니를 기다렸다. 다른 아이들은 아침에 부모와 함께 학교에 가는데 자신은 왜 혼자일까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어머니가 돌아오면 늘 주머니에서 따뜻한 붕어빵이나 호떡 하나씩을 꺼내주었고 서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다. 정미옥의 하루는 새벽 장사로 끝나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서윤을 학교에 보낸 후 이번엔 분식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떡볶이 떡을 데치고 오뎅을 우리고 김밥용 단무지와 우엉을 조리는 일. 모든 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리어카를 끌고 초등학교 앞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정미옥의 얼굴엔 비로소 미소가 번졌다. 서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정미옥은 큰 결심을 했다. 집 근처 상가에 작은 분식점 자리가 나왔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가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서윤은 어머니가 가게 열쇠를 손에 쥐고 울먹이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서윤아, 이제 우리도 진짜 가게 사장이야. 하지만 가게를 연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진 건 아니었다. 초기 손님들은 많지 않았고 정미옥은 더욱 부지런해져야 했다. 새벽엔 여전히 빵을 구워 노점에서 팔고 오후엔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중생활이 계속되었다. 서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곁에 앉아 숙제를 했고 가끔 손님이 오면 물이나 젓가락을 가져다주는 작은 도우미 역할을 했다. 정미옥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한 사람이었다. 특히 서윤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는 호통을 치곤 했다.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고생한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봐주지 않아. 하지만 그 엄한 말투 뒤에는 딸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밤늦게 서윤이 잠든 후 정미옥은 딸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며 작은 소망을 빌곤 했다. 건강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서윤이 중학생이 되자 정미옥은 더 큰 변화를 꾀했다. 분식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은 메뉴는 라면이었는데 정미옥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직접 담근 김치를 넣어 끓인 라면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 났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정미옥은 본격적인 칼국수 장사를 결심했다. 서윤아, 엄마가 칼국수 집을 열 거야. 서윤이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하거든. 정미옥의 어머니, 즉 서윤의 할머니는 평생 국수 만들기의 달인이었다. 밀가루 반죽부터 손으로 직접 느려 만든 국수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사골을 우린 진한 육수는 한 번 맛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깊은 맛을 자랑했다. 정미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비법을 익혔던 것이다. 이제 그 기술을 살려 제대로 된 음식점을 차릴 때가 온 것이다. 가게 개조 작업은 쉽지 않았다. 칼국수를 끓일 큰 솥을 들여놓고 반죽을 치대고 국수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정미옥은 서윤과 함께 주말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정리정돈을 했다. 비록 전문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두 모녀가 정성스럽게 꾸민 가게는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다. 칼국수집이 문을 연 첫날, 정미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았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새로 열었다니까 한 그릇 먹어볼게요 하며 들어오셨다. 정미옥이 정성스럽게 끓인 칼국수 한 그릇을 내놓다 그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게 뭐예요? 국물이 이렇게 진할 수가 있나요? 정말 맛있네요. 그 말에 정미옥의 얼굴이 환해졌다. 할머니에게 배운 그 맛이 제대로 재현된 것 같아 뿌듯했다. 첫 손님의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뜨끈한 칼국수를 찾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다. 서유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낸 어머니가 대단했고 동시에 고마웠다. 고등학생이 된 서유는 방과 후나 주말이면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 드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도 익혔다. 아가씨,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단골 손님들은 서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윤은 그럴 때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미옥 역시 딸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 비록 학원비는 부담스러웠지만 서윤이 필요하다고 하는 참고서나 문제집은 어김없이 사주었다. 어머니의 한결같은 말이 있었다. 서윤아, 세상은 억울한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를 꼭 지켜라. 이 말은 서윤의 성장기 내내 좌우명이 되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칼국수집은 점점 동네 명소가 되어갔다. 정미옥의 정직한 재료 사용과 변함없는 맛 덕분이었다. 사골을 우린 육수는 하루 종일 끓여야 제대로 된 깊은 맛이 나왔고 국수 반죽은 매일 새벽에 직접 치대어 만들었다. 김치도 직접 담갔고 고춧가루며 젓갈도 믿을 만한 곳에서만 공급받았다. 조금이라도 맛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금세 알아챌 것이라는 생각에 정미옥은 단 하루도 손을 놓지 않았다. 서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었다. 주중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다. 대학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놀러 다닐 때 서윤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가끔 힘들기도 했지만 어머니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차마 불평할 수는 없었다. 대학 4학년이 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섰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녀의 꿈은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였다.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렜다. 어머니가 평생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삶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엄마, 나 대기업 인턴 지원해볼까 해요. 정미옥은 딸이 건넨 지원서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서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한편으론 딸이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다. 특히 요즘 들어 서윤이 가게 일을 도우러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정미옥의 속마음은 달랐다. 언젠가는 서윤이 이 가게를 이어받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이 작은 칼국수집이 딸에게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굴레로만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쓰랬다. 하지만 딸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다. 그 무렵 가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특히 점심시간이면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정미옥의 칼국수는 이제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다. 사장님, 여기 국물은 정말 약도 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뚝 떨어져요. 맞아요. 우리 집 아이도 여기 국수만 먹으면 밥 안 먹던 애가 한 그릇 뚝딱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미옥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손님만큼 일의 양도 많아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국수 반죽을 치대는 일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이 없었다. 특히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바빠서 정미옥은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가 많았다. 서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게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혼자 그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미안했다. 결국 주말만이라도 나가서 도와드리기로 했다. 엄마, 제가 주말엔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공부나 해. 취업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정미옥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이 와서 도와주는 주말은 확실히 한결 수월했다. 딸이 능숙하게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 정미옥은 괜히 뿌듯했다. 그런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또래의 젊은 남자가 혼자 들어와 칼국수를 주문했는데 첫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 맛은 진짜 예술이네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죠? 그가 바로 박지환이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회계사로 평소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던 그가 정미옥의 칼국수에 완전히 반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환은 거의 매일 가게에 나타났다.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저녁 식사까지 해결하곤 했다. 사장님, 정말 여기 음식은 집밥 같아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이에요. 지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미옥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무엇보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의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서윤이 주말에 나와 있을 때면 지환은 더욱 자주 얼굴을 비쳤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가 서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결국 지환이 먼저 용기를 냈다. 서윤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음식을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교제가 시작된 후에도 지환의 가게 방문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서 마치 단골을 넘어 가족처럼 지냈다. 정미옥은 그런 지환이 마음에 들었다. 정중하면서도 예의 바른 데다 무엇보다 자신의 음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어머님, 이 김치는 어떻게 담그시는 거예요? 정말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래? 우리 집만의 비법이 있지. 배추 절이는 시간부터 다르거든.
지환은 정미옥의 요리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가끔은 주방 한쪽에 앉아서 정미옥이 국수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정미옥은 마치 아들을 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환 씨가 우리 집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서윤이 말하자 지환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런 맛은 정말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정미옥은 은근히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만약 서윤이 지환과 결혼한다면 지환도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게 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지환은 회계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음식에 대한 열정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았다. 한편 서윤의 취업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면접에서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계속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지환이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요, 서윤 씨.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지환 씨.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왜 계속 떨어지는지. 때론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환의 격려 덕분에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의 합격 소식을 들었다. 정미옥은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정말 서윤이 자신과 멀어질 것 같아 섭섭했다. 엄마, 이제 진짜 직장인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서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오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신 지환이 더 자주 얼굴을 비췄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들러서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서윤 대신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정미옥은 그런 지환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딸이 그립기도 했다. 어머님, 서윤이가 많이 바쁘죠? 그렇지,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을 거야. 그래도 주말엔 시간 내서 나오려고 하던데요. 안 나와도 돼. 젊은 것들이 데이트도 해야지. 정미옥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서윤이 가끔이라도 얼굴을 비춰주길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게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서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지환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저 서윤이랑 결혼 생각이 있어요. 정미옥의 얼굴이 환해졌다. 속으론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다. 그래? 서윤이한테는 말했니?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고맙다, 지환아. 네가 우리 딸을 좋아해줘서.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정미옥은 지환이 사위가 된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음식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가게 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을 위한 보험 같은 의미에서 말이다. 서윤과 지환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시어머니 오경순과 시동생 박유성은 결혼 전에는 그저 예의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 이상 더 깊은 관계가 필요했다. 첫 번째 문제는 명절이었다. 결혼 후 첫 추석, 서윤은 시댁에서 차례상을 차리게 되었다.
정미옥이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새댁의 도리라는 생각에 시댁을 택했다. 서윤아, 우리 집 차례상은 전통적으로 해야 해. 특히 나물 반찬은 5가지는 기본이고. 오경순의 지시는 세세했다. 나물을 무치는 방법부터 전을 부치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정해진 규칙이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와는 다른 방식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도 모르네. 오경순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속이 상했지만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동생 유성이었다. 형수, 장모님이 하시는 칼국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요즘 외식업계가 돈이 되거든요. 유성은 대학을 졸업한 후 몇 차례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치킨집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접었고 그 다음엔 카페를 열었지만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적자만 누적되고 있었다. 네,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유성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모님 연세가 있으실 텐데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유성의 말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새댁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지화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결혼 생활이 몇 달 지나면서 시댁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성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이번에는 프리미엄 원테이블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형, 이번엔 정말 확신해. 요즘 사람들이 고급 스테이크를 찾거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원테이블로 서비스하면 대박 날 거야. 지화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또 다른 무모한 도전으로만 보였다. 유성이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런데 자금이 문제지.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제대로 된 인테리어와 장비를 갖출 수 있을 텐데. 유성의 말에 오경순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윤에게로 향했다. 형수, 혹시 장모님께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요? 칼국수 장사도 좋지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서윤은 황당했다. 어머니의 가게를 담보로 유성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인가? 어머니 가게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아니야, 서윤아. 생각해봐. 장모님도 나이가 드시는데 계속 그렇게 힘든 일만 하실 순 없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오경순의 말에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윤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환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 어머님께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강요할 순 없지. 지환의 애매한 대답에 서윤은 실망했다.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유성은 더욱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설명했고, 오경수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며 서윤을 압박했다. 서윤아, 내 어머니도 혼자 그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함께 더 큰 사업을 벌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텐데.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계세요. 갑자기 바꾸시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건 서윤이가 잘 설득해야지. 딸이 하는 말인데 안 들으실까? 오경순의 말에 서윤은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이들은 정미옥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오직 자신들의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유성은 실제로 스테이크하우스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다. 마치 이미 자금이 확보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형수,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강남 쪽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아요. 보증금만 3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유성 씨,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놔야죠. 장모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말이에요. 유성의 확신에 찬 모습에 서윤은 당황했다. 마치 어머니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께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려야죠. 형수가 나서면 장모님도 고려해 보실 거예요. 그때 지환이 입을 열었다. 서윤아, 한 번 정도는 어머님께 말씀드려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기회가 있다고만. 남편까지 가세하자 서윤은 정말 막막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어머니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정미옥이 평생 피땀으로 일군 그 가게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알겠어요.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서윤의 말에 유성과 오경수는 환하게 웃었다. 마치 이미 성공한 것처럼 기뻐했다. 며칠 후 서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정미옥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딸이 오랜만에 찾아오자 반가워했지만 서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시댁에서 뭔 일 있었니?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시댁의 제안을 전했다. 유성의 사업 계획과 가게를 담보로 한 자금 마련 이야기까지 모두 설명했다. 정미옥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 저는 거절했는데 계속 압박해서요. 정미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평생 고생해서 일군 가게를 남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니 이런 무례한 제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서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당연히 반대예요. 엄마 가게는 엄마 것이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미옥은 딸의 대답에 안도했다. 적어도 서윤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됐다. 그런 말은 다시 꺼내지도 마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만든 가게를 왜 남 좋은 일에 써야 하니? 서윤은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댁에서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 과연 이들이 이 정도로 포기할까? 집으로 돌아가서 시댁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뜻을 전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아, 그러시는군요. 좀 아쉽네요. 유성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경순도 마찬가지였다.
장모님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가족끼리인데 말이야. 어머님, 저희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평생 일해서 만든 가게잖아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의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 돈을 계산해 넣고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다. 특히 유성은 며칠 동안 시무룩한 표정으로 지냈다. 형, 정말 아쉬워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지환도 동생의 아쉬움에 공감하는 듯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님이 거부하시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 하지만 서유는 지환의 말에서도 묘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자신과 어머니를 하나의 자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시댁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한동안은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유성은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맸고 오경순도 더 이상 가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직장 생활에 더욱 집중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미옥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하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춘곤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 얼굴이 너무 노랗게 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주말에 가게를 찾은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미옥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예전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정미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새벽에 반죽을 치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고 국물을 끓이다가 메스꺼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사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환절기라 그런 것 같아요. 정미옥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불안함이 커져갔다. 특히 오른쪽 배 부분에 은근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검사받는 것이 두려웠다. 서유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병원 검진을 권했지만 정미옥은 계속 미루기만 했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바빠서 어떻게 가니? 가게 닫고 갈 수도 없고. 그럼 제가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괜찮다니까. 그냥 몸살인 것 같아. 결국 정미옥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진 후였다. 점심시간에 손님들에게 칼국수를 내주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은 것이다. 단골 손님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정미옥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서유는 직장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서윤아. 괜히 놀랐지? 의사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CT와 MRI 등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유는 의사의 신중한 말투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며칠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간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유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암이라니, 그것도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라니. 그럼 수술은 가능한가요?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옥은 진단 결과를 듣고도 의외로 차분했다. 어딘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치료를 잘 받으시면 2년, 길면 3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평생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삶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새벽마다 뜨거운 국물 냄비 앞에서 보낸 세월들, 기름 연기와 함께한 수십 년이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린 것이다. 서윤아, 울지 마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엄마, 왜 이제야 검사 받으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일찍 알았다고 달라질 게 있었겠니? 그냥 이런 게 내 운명인가 보다. 정미옥의 담담한 모습에 서유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서유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병가를 내어 어머니를 돌봤다. 가게는 임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단골 손님들은 갑작스런 휴업 소식에 안타까워했고 사장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다. 항암 치료는 정미옥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이 이어졌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서유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생각했다. 엄마, 제가 대신 아플게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정미옥은 아픈 와중에도 딸 걱정을 했다. 자신이 없어진 후 서윤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지화는 장모의 병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준 정미옥이 이런 큰 병에 걸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서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서윤아, 어머님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대출받을게요.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계속 문 닫아둘 수는 없잖아. 지환의 현실적인 걱정에 서유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았지만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가게 걱정부터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일단 치료에만 집중하자고요. 가게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다. 오경수는 문병을 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었다. 장모님, 빨리 나으셔야겠어요. 서윤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오경수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정미옥의 병이 심각하다면 가게의 운영권이 자연스럽게 서윤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유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수,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가게 관리도 걱정되시죠? 지금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모님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가게인데 방치되는 걸 보시면 마음 아프시죠? 유성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의 진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미옥의 상태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관리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였다.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병원 침대에 누운 정미옥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항암 치료로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가게 말이야. 그 가게는 내 삶의 버팀목이 될 거다. 정미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엄마.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만든 거야. 그 안에는 우리 모녀가 함께한 모든 추억이 들어있어. 절대로 남에게 넘기면 안 된다. 서유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미옥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했다. 특히 시댁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넘기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가게의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엄마가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가게를 노릴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특히 그 유성이란 애, 눈빛이 영곱지 않더라. 정미옥은 평소에도 시댁 사람들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윤아, 약속해라. 엄마 가게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남편도 믿지 마라.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가족 편이야. 서유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환에 대한 그런 평가를 들을 줄은 몰랐다. 엄마, 지환 오빠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야. 엄마 말 명심해라. 정미옥의 유언 같은 말에 서유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애틋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너는 잘 살 거야. 엄마가 키운 딸인데. 그 후 며칠 더 지나서 정미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도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게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정미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다. 모두들 좋은 분이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사람들의 관심사는 딴 곳에 있었다. 오경수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가게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고, 유성은 가게의 권리관계에 대해 은근히 알아보려고 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과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시댁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는 다시 가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윤이 상복도 벗지 않은 상황에서였다. 서윤아, 이제 혼자 가게 운영하기 힘들 거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때? 오경순의 말에는 표면적으로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서윤은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님,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렇긴 하지만 가게를 너무 오래 비워두면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날 거야. 장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단다. 유성도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형수, 제가 외식업 경험이 있으니까 당분간 대신 운영해 드릴까요? 물론 형수 명의로 하되 실무는 제가 맡는 거죠.
서유는 유성의 제안에 소름이 돋았다. 겉으로는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게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유성 씨,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형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수는 직장도 있고 가게 운영은 전문적인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완도 동생의 편을 들었다. 서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윤아, 유성이 말도 일리가 있어. 네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야. 오빠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와 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야. 가게 운영은 생각보다 복잡해. 서유는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지완도 결국은 자기 가족의 편이었다. 며칠 후 시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나왔다. 유성이 작성한 가게 운영 개선안이라는 문서였다. 형수, 이걸 보세요. 현재 가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봤어요. 서유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경악했다. 메뉴 변경, 인테리어 개조, 직원 고용 등 가게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심지어 상호도 정미호 칼국수에서 프리미엄 누들하우스로 바꾸자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가게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게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만든 가게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형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서유는 유성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가 평생 피땀으로 일군 가게를 옛날 방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윤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한 번 더 생각해봐. 오경순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가게는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 지켜갈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혼자 가게에 나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주방 기구들,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벽면, 어머니가 직접 쓴 메뉴판. 모든 것이 어머니의 숨결을 품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유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마라. 다음 날부터 서유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서윤의 의지는 확고했다. 정말 잘 생각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인데? 네, 확신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서윤이 가게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자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다. 서윤아, 정말 고집 피우지 마. 현실을 직시해야 해. 어머님, 저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거예요. 유산? 그깟 조그만 가게가 무슨 유산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오경순의 말에 서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어머님, 그 조그만 가게가 저와 어머니의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소중한 곳이고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특히 유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에 관여하려고 했다. 형수,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투자해서 가게를 확장하는 건 어때요? 형수는 사장으로 계시고 저는 공동 경영자로 참여하는 거죠.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형수, 왜 이렇게 완고하게 나오세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성의 말에 서윤은 마침내 폭발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시자마자 가게만 탐내는 거죠?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언제? 알고 있어요, 다. 어머니 병원비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가게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성은 당황했다. 하지만 곧 화를 내며 대응했다. 형수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도우려고요? 웃기지 마세요. 자기들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우리 가게 이용하려는 거 뻔히 보이는데요. 그때 지환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편은 여전히 자기 가족 쪽이었다. 서윤아,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유성이가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건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또 다른 유언을 떠올렸다. 내 남편도 믿지 마라. 서윤아, 내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 나는 우리 가족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가족이요? 오빠에게 우리 가족은 시댁 사람들이군요. 저와 제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고.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나는 모두를 위해서. 그만해요. 서윤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과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과 이익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다음 날 서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지환의 지갑에서 낯선 카드를 발견한 것이다. 카드를 자세히 보니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것이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서윤이 카드를 들고 지환을 추궁했다. 아, 그거. 어머님이 생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생활비 보태라고. 어머니가 언제 그런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어머님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부담 줄까봐. 서윤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아픈 와중에도 사위를 걱정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는데 지환은 그런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 가족 편만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어머니 가게를 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서윤아,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아끼셨는데?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저녁 시댁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윤은 마지막 통고를 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일어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 가게는 제가 혼자 운영할 거예요. 아무도 관여하지 마세요. 서윤아, 또 그 이야기야? 오경순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어머니가 지환에게 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어머니가 지환 오빠에게 주신 카드예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오빠를 걱정해서 몰래 주신 거죠.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오빠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서 가게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서윤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환이 당황해서 말했다. 심해요? 당신들이 어머니의 땀과 눈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당신들은 제 어머니의 희생을 이용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서 모두 떠나세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가족이요? 서윤이 비웃듯이 말했다.
가족이라면 어머니 병원비라도 보태드렸어야죠. 가족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가게를 탐내지 말았어야죠. 오경순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이 애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배려해줬는데 이렇게 나와? 배려요? 언제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어머니 가게를 차지하려고 한 게 배려예요? 결국 서유는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빠, 이혼해요. 서윤아,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빠는 저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서윤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 끝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딸로 살아갈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지환도 서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혼자가 된 서윤은 두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이 혼자서는 벅찼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 국물 맛이 그리웠는데. 역시 이 맛이에요.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서유는 힘을 얻었다. 어머니가 만든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점점 어머니의 손맛에 가까워져 갔다. 아이들도 엄마를 도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가게에서 하고 간단한 일들을 거들어 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서윤처럼. 엄마,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큰아이가 물었다. 응, 할머니는 더 힘들게 사셨어. 엄마 혼자 키우면서 이 가게도 만드셨거든. 그럼 우리도 엄마 도와드려야겠네요. 아이들의 말에 서유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정신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예전만큼 활기를 되찾았다. 서유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며 정직한 재료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손님들은 역시 이 맛이라며 만족해했다. 어느 날 저녁 서유는 홀로 가게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와 아이들이 함께 이 가게를 지켜갈게요. 서유는 더 이상 누구의 등에 기생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기로 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서유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일. 어머니가 평생 해온 그 일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고 자신과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